지역 선배가 헤어졌다고요?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지은호에게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네요. 은호는 과연 지역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재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소식은 단순한 전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은호의 목소리가 잔잔한 음악 위로 가볍게 번졌습니다. 성재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다 한 박자 늦게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역이 헤어지면 알려달라고. 말끝에 걸린 미소가 꼭 장난처럼 보였지만 눈빛 속엔 다른 온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의 입술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렇지만 표정은 숨길 수 없었죠. 살짝 번진 그 미묘한 빛, 기다림이 풀리는 순간이 설렘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질문과 동시에 은호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스치다 먼 창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부는 바람이 꽃잎 하나를 날리고 있었죠. 그 순간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발끝이 의자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킬 것 같은 마음을 그 작은 움직임으로 숨기려는 듯 했죠. 하지만 미세하게 빨라진 호흡이 이미 속마음을 들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성재의 질문이 조용히 건너왔습니다. 은호는 답 대신 커피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그 한 모금에 막 피어난 설렘을 가라앉히려는 사람처럼 성재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미묘한 떨림, 시선의 가벼운 도망, 그리고 억누르려는 미소. 그게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질문은 가벼운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속에선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감정이 질투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기 보호 본능인지 성재도 알 수 없었죠.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 나름 신경 쓴 거예요. 그 말은 꼭 농담 같았지만 은호는 그 안에 숨어있는 무게를 읽은 게 분명합니다. 네, 알아요 본부장님 고마워요. 은호의 짧은 대답 뒤로 둘 사이에 길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성재는 창가에 비친 은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이미 먼 곳에 가 있었죠. 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보다 은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조금 더 멀어졌다는 것도요. 그날 저녁 골목 끝 카페 앞,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은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2주 전 무심한 듯 웃던 지역 앞에서 첫 고백을 꺼냈던 그날, 농담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 준비 없이 순간의 용기로 던진 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호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세운 채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선배. 짧은 부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결심이었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죠. 할 말이 있어서요. 은호의 목소리가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지역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지난번 고백을 기억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선배 헤어졌다면서요? 은호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바로잡혔습니다. 숨을 고르듯 가슴께에서 천천히 내쉬는 숨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지역의 대답은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이 오히려 공기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선배,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하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음이 앞서서 말했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선배, 저랑 시작해봐요. 지역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야, 너는.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표정 속엔 거절의 그림자가 뚜렷했습니다. 은호는 그 눈빛을 읽었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결혼 말고 연애하자는 건데. 은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지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를 이제야 꺼낸 사람처럼. 지역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 돼. 그 단호한 두 글자가 은호의 가슴팍에 곧바로 내려앉았습니다. 기회도 안 주고 왜 거절이에요? 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울음과 분노, 그리고 답답함이 섞여 있었죠. 너는 나한테 여자로 안 보여.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순간 은호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었습니다. 그건 시작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역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가로등 불빛에 잠시 번쩍였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은호야, 넌 나랑 안 어울려. 짧고 단호한 대답. 그 말이 결정처럼 굳어져 은호의 가슴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스쳤습니다. 그럼 나랑 시작조차도 해보지 않을 거라면 날 설득시켜요. 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지역은 대답 대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엔 말하지 못한 이유와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함께 얽혀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 표정 안에 담긴 건 포기와 미련이 한데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역의 눈빛에도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카페 창가 자리에서 성재는 우연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골목길 한쪽에서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조명이 만들어낸 노란빛 속에 은호가 진지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그가 아는 어느 누구보다 솔직했고 또 단단했습니다. 성재는 손에 쥔 머그잔을 무심히 돌렸습니다.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졌는데 시선은 계속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은호의 표정은 절실했고 지역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은호가 뒷걸음을 치듯 물러서고 지역이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성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죠.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지역을 오래전부터 좋아해왔다는 걸 말이죠. 그 감정을 인정해줄 수 없는 이유가 꼭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요. 그는 잠시 시선을 걷어 창밖 대신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몇 시간 전 은호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은호 후배 지역이 헤어지면 알려달라면서요. 그때 은호의 얼굴은 마치 무대 조명이 켜진 배우처럼 환했습니다. 성재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묘하게 쓰라렸습니다. 창밖의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른 척하자. 그게 나한테도 은호 후배한테도 나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가슴 한쪽엔 묵직한 돌덩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는 생각보다 오래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걸 성재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한편 아침 공기가 차분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진단이 마음에 걸려 상철은 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췌장암이라는 단어는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집에 돌아와서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를 꺼내 정리했고 부엌에서 웃고 있는 아내, 장난치는 아이들의 소리마저 유난히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은 결과를 다시 확인하러 온 겁니다. 진료실 안 의사는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철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건 이성철 씨 기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건강에는 큰 이상 없습니다.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길게 터져나왔죠. 안도와 허탈이 뒤섞인 채 상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병원 밖으로 나온 상철은 햇빛 반짝이는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수없이 떠올렸던 마지막 준비라는 단어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당장 받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진동을 느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제 그냥 살아야지, 오늘만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유난히 반가웠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집 앞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동네 꼬마아이들과 집안 부엌에서 고개를 내미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어지는 일상의 풍경이 그 어떤 약보다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쁨을 아는 채 들어서던 상철은 현관 앞에 놓인 상자를 들여다보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포장에 찍힌 발신인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일방직 최 사장. 그 이름 하나면 충분했죠. 거실에 들어서자 다정이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여보, 최 사장님이 이런 것도 다 챙겨주시네. 고급 한과래요. 이걸 당신이 받았어? 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냥 인사치레잖아요. 하지만 상자를 연 다정의 손이 두툼한 봉투에 닿는 순간 상철은 재빨리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건 받는 거 아니야. 왜 함부로 받아와? 아니, 그 정도야. 그 정도? 당신 이게 뭔지 알면서 하는 소리야? 지금 이런 돈봉투 드리는 순간 무슨 소리 듣는지 몰라? 다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가서 직접 돌려줘요. 난 예의상 받은 것뿐이니까. 상철은 봉투를 꼭 쥔 채 씁쓸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엌 문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지혁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던 독립계획이 이렇게 또 어긋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계단 아래 지환과 수빈도 두 사람의 날 선 기류를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상철의 손끝에는 돌려줘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묵직한 봉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잠이 들지 않는 밤. 상철은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서랍을 닫는 그의 표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봉투가 앞으로 우리 집 식탁 위에 놓일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 날 카페 문을 밀고 들어온 은호는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고 노트를 펼치려던 순간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요? 은호는 고개를 돌려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트렌치코트 차림, 차분하지만 어딘가 눈빛이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괜히 반가워서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호 앞에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방금 받은 건데 혼자 먹기 많아서. 달달한 거 좋아하시죠? 봉투 안에는 예쁘게 포장된 마들렌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호의처럼 보였지만 은호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건넨 선물이라니 경계심이 먼저 들었죠. 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받아요. 요즘 젊은 분들 바쁘고 힘들잖아요. 잠깐이라도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풀릴 거예요.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시선이 은호의 얼굴을 아주 잠깐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이라도 하듯 깊고 느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카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은호의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짧게 적힌 문장 하나. 생각보다 잘 지냈네요. 그 문장을 본 은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은호는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방금 전 주고받은 짧은 대화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크게 흔들 첫 번째 복선이 될 거라는 걸. 한편 늦은 저녁 영라의 작업실 앞. 영라는 장을 보고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비닐봉투에서 사과 몇 개가 굴러 나왔지만 시선은 한 장의 종이에 꽂혔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찢어버렸던 바로 그 협박 쪽지였습니다. 찍힌 자국은 그대로였지만 테이프로 깔끔하게 이어 붙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건 네가 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경고처럼 영란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그때 골목 맞은편 가로등 불빛에 헬멧을 쓴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빌라 쪽을 향해 서 있었고 검은 바이크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누가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잽싸게 날아왔습니다. 침착하게 해. 기사 불러줄 테니까 같이 나와.
영란은 현관문 앞에 선 채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헬멧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우편함 속 쪽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빛에 비친 테이프 자국이 묘하게 비웃는 듯 번뜩였습니다. 늦은 밤, 지역은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도면과 견적서를 한 장씩 뒤집고 있었습니다. 새로 구한 원룸에 들어갈 가구 배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그동안 모아둔 돈과 독립계획을 차근차근 계산해온 나날이었죠. 그때 아빠 상철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책상에 앉아 도면을 보고 있던 지혁은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상철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듯 그러나 왠지 서먹한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요즘 독립 얘기 자꾸 하길래 내가 좀 더 생각해봤다. 지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그 얘긴 이미 했잖아요. 저 나가서 살아야 한다고. 상철은 잠시 말을 고르다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혁아, 아빠가 널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요즘 세상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월세며 생활비며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면 남는 거 없다. 차라리 여기서 돈을 모으는 게. 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평생 여기서 모으기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한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넌 아직 젊잖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빠가 좀 더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이 말하지 못한 무거운 이유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그걸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지켜본다는 건 붙잡아두겠다는 뜻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건 독립이지 감시가 아닌데.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미뤄라. 아빠가 말하는 건 그거다. 방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공간에 지혁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여행 가방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미 반쯤 채워진 가방 안에서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듯 옷가지들이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속으로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그 말은 곧 계약금까지 걸었던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며칠 전 설레는 마음으로 찍었던 빈집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햇빛 가득하던 창문, 작은 주방,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될 첫 번째 나만의 생활. 하지만 그 모든 그림은 상철의 한마디로 지워졌습니다. 아빠 계약금이 300만 원이에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래도 이번엔 어쩔 수 없다.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대학 전공을 정할 때도, 첫 직장을 고를 때도, 심지어 연애를 할 때조차 언제나 가족이 보기 좋은 선택을 강요받았죠. 그 속에서 자기 뜻을 꺼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덮였고요. 독립하겠다고 말한 건 사실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에게 그건 숨쉴 공간을 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은 꼭 다시 족쇄를 채우는 듯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 위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그 위엔 반쯤 지워진 연필 자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요. 조금만 더 미뤄라.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조금이 도대체 얼마나 길 것인지 지혁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혁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사정이 생겨서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약금은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계좌 보내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혁은 불 꺼진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돌려주지 못한 상철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방을 비우라는 말이 단순한 가족의 부탁만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틈에서 지혁이 성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지은호 좋아하잖아. 단도직입적인 말이었죠. 성재는 잠시 멈춰 서서 고개를 비스듬히 들었습니다. 눈매엔 웃음기 같은 게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별 의미 없는 일이라는 듯 무심하게 되묻는 말투였습니다.
근데 왜 내가 헤어졌다고 은호한테 말했어? 그걸로 은호가 나한테 고백이라도 하게 한 거야? 지역의 목소리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별것 아닌 일인데 왜 그러냐는 기색이 묻어 있었죠. 알면 좋잖아, 은호 후배는. 그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좋아한다더니 왜 그런 말을 했어? 지역이 한 발 더 다가서 묻자 성재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뭐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나. 말은 쉽게 뱉었지만 성재의 주머니 속 손끝이 천천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목덜미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색인지 지역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먼저 발을 옮기자 그 뒤를 따라가는 지역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는 끝내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지 않은 채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한편 자리로 돌아간 지역의 사무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이미 감정전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은근히 돌려 말하는 목소리, 의견을 내도 번번이 묵살되는 분위기, 그리고 지역을 향한 차가운 시선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오가매는 족쇄처럼 보였어요. 그 정도 판단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지역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더 말해봐야 결국 결론은 같을 거였으니까요. 그 순간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역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말없이 서류를 밀어두고 출입문을 열며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눌러놨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밖으로 나가자 습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버지 상철이었습니다. 그거 내가 돌려주러 간다. 짧게 들린 한 문장. 수화기 너머로 들린 아버지의 목소리는 짧은 한마디였지만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왜 굳이 혼자 하려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주세요. 제가... 지역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통화음은 뚝 끊겼어요. 정적이 귀를 때렸습니다. 잠시 멈춰 선 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걸어볼까 했지만 아버지가 받을 리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그는 한 번 정한 일에 두 번의 번복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참 말이 안 통한다니까. 혼잣말이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지역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상철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낡은 바람막이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손에 작은 봉투를 쥔 채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고 골목을 돌아나가는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은 체면 그리고 스스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빠 이상철의 뜻하지 않았던 뇌물 그리고 지역에 미뤄진 독립의 꿈, 은호의 두 번의 고백과 한 번의 거절, 그 사이에서 서서히 번지는 성재와의 삼각의 기류. 영라의 마음을 공포로 내모는 다시 나타난 쪽지 한 장. 그리고 은호에게 조용히 스며든 고성이 그 눈빛엔 오래 숨겨온 알 수 없는 속내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실타래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궁금한 다음 이야기는 이번 주 TV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만나요.